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조주영 군과 함께 유쾌한 형제들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야 좀 바쁘게 살았죠. 이제 좀 일정이 좀 한가해져가지고 그래요? 또 학교도 방학했고. 방학은 했지만 이제 제가 이것저것 하고 있는 활동이 많아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대외 활동 같은 거 면접 보고 왔고, 이제 오늘 어제 끝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좀 여유를 되찾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한결 여유로운 네. 미소가 돋보이길래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 저항 운동,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파 시민 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결국에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했죠. 이제 7월 10일에 보통 되는 정책이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행에서 지금 이제 1주택자가 1년 내에 집을 팔면 그 취득세, 양도세 같은 게 40%인데 지금 70%를 올린다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한 재산세 상한 30%를 부담하는 가구도 3년 새에 14배나 늘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화가 대단히 많이 났습니다. 참 난립니다. 이거는 네네. 거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인데, 이 정부는 좀 선한 의도에서 한 정책이라면 뭐든지 옳다고 밀어붙이니까요, 사실상. 그게 과연 선한 정책일까요? 뭐 본인들은 선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전혀 선하지 않죠. 의도가 설령 순수하다 하더라도 저는 안 됩니다.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이거 네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뭔가 국민의 분노가 네. 일어나고 있어서 결국에는 뭐죠? 그 챌린지, 실검, 네, 실검 조세저항 챌린지. 실검 챌린지도 자료 볼까요? 네. 뭐 이렇게 계속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온라인에서만 하는 거면 사실 좀 화가 많이 났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온라인에서 그치지가 않았어요. 우선은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이제 청원에 동의를 하셨고요.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한 7월 18일 그리고 25일 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이제 1인 주택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절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단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사실상 이제 조세 저항 국민운동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도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고, 통합당이 상승하는 것도 이것에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아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지금 거대 여당과 정부한테 그 조세 저항이라는 그런 투쟁이 과연 유효하게 공격성이 있느냐, 먹혀들으냐,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많아요.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부에게도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조세 저항 운동이 돼야 될 텐데, 뭐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불이 붙다가 약간 이슈 다루기 식으로 잠깐 이렇게 비춰지다가 많이 좀 수그러들었어요. 네, 그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시민운동, 요번에 이제 8월 15일 날도 대대적으로 예고가 돼 있죠. 네, 그렇죠. 이런 이제 조세 저항 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이제 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오늘 다루고 싶었는데, 먼저 그러면 이제 8월 15일 날 집회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화제를 돌려서 우선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예, 최근에 저도 이제 단체 톡방에 들어가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받고 있어요, 그죠? 네,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8월 15일 포스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탄핵 국민대회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전달받은 게 무슨 정광훈 목사 계열의 범투본이라고 하는 데가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이제 또 국본이라고 하는 국본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대한문에서 집회를 연다라고 합니다. 또 뭐 공화당 시청 쪽에서 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뭐 신의 한수 쪽에서도 또 강북역 쪽에서 또 친다 하고,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8월 15일 날 대규모 국민대회 좀 펼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번에도 작년에 조국 사태 때 네, 10월에 엄청나게 엄청 많이 나왔고, 예. 그래서 확실히 그때 뭔가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죠. 네,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날씨도 그렇고, 네. 뭐 근데 그런 외부적인 요소 말고도 이게 과연 이 정부에 뭐 이렇게 압박이 될 수 있을런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이제 집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서시는 분들이 애국심에 불타올라가지고 나서시는 동기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도발적으로 먼저 결론을 내자면 사실 이게 제가 시민운동의 방향이라고 추가적으로 내세운 거기도 합니다. 이 집회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며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지금은 10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할 확률이 없다. 예, 없다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말이죠. 많이 모이긴 하겠지만 많이 모일지도 사실 좀 뭐 얘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지금 분노한 분들이 많아서 네. 일단 참가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참가는 많이 하신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런지는 저도 좀 부정적이에요. 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아예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네네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게 저는 많이 모일지도 의문이거든요. 문제는 많이 모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집회 양상을 보자면 전혀 이제 확장성이 없는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 이제 범투본 측에서 정광훈 목사 계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크리스천 투데이 같은 거 보시면 집회 인원의 80%는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20%밖에 일반인들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아까 포스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쵸. 저 청년 학생이 심지어는 그죠? 저 보시면 네. 잠깐만 화면 좀 볼게요. 네. 메인이 거의 그 교회와 관련된. 그쵸, 예. 교회 시간, 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화면도 한번 보고, 저 맨 아래. 이것도 보시면. 상당히 좀, 이게 아마. 과거에 8.15 때 했던 건데. 저런 종교적인 건데, 일단 젊은 세대는 종교를 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에서도 이제 의견이 나뉘죠, 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젊은 세대 역할을 전 캐스팅 보트에서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하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10월 집회도 사람들이 대단히 화가 많이 나서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향했냐면 이게 젊은 세대가 찬송가를 틀어놓는 건데 난 종교인 아니다.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국이 사퇴한 이후에 이 시위의 동기가 급격하게 열기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동기는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종교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죠. 종교라는 거는 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한데 너무 종교가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이렇게 집회가 열리면 이게 기독교 집회인지 그쵸. 반정부 집회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어도 그 의도가 왜곡이 돼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쵸. 그래서 확실히 메시지도 또 묻힐 것이고. 그쵸. 메시지만큼이나 메신저 역할도 중요한데 적어도 지금 첫 번째로 정광훈 목사 측의 범투본은 전혀 대중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정광훈 목사 측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걸 주도하는 인물이나 아니면 단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뭐 태극기 혁명본부라든지 아니면 우리공화당 계열도 있고 아니면 신의 한수 계열도 있고 전통적인 이제 아스팔트 집회였는데 대부분이 이걸 보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이제 반대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단체가 대중들한테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고 아니면 이분을 정치적으로 석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물 중심적인 게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대중들은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제 지난 총선, 대선, 지선 그리고 총선에서 대중들은 보수파에 대해 화가 많이 나였고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우리는 사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메시지가 좋더라도 필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그 2017년 1월 당시에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비교한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찰 추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태극기 집회 측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촛불 집회에서는 이제 한 2만 5천 명 정도 나왔어요. 약 2배 정도 태극기 집회가 압도를 했죠. 그죠.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자면 8대 0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10,000명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부동층 10명도 채 모으지 못했고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보십시오. 저 화면에서 보시죠. 이제 친박 집회로 이제 대중매체가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박만의 집회다. 반면 촛불 집회는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모든 시민들이 모은 집회라. 벌써부터 저렇게 프레임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뭔가 촛불 집회하면 네네. 뭔가 국민을 대변하고 뭔가 네네네. 성스러운 이미지, 촛불처럼 약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이렇게 큰 힘을 뭐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포장이 되는데 네네. 태극기 들고 송조기 들고 지금 그냥 그쵸? 박근혜 석방을 네네네. 외치는 분위기가 돼버리면 그냥 친박 집회라는 프레임으로 딱 그쵸. 갇혀버리는 순간 정부에 대한 반정부 그 의미가 확실히 확실히 많이 쇠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집회에서 인물을 내세우는 순간 이제는 필패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그리고 이제 이번 8월 15일 집회에서 실패할 거라 보는 이유를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미지가 다 소진된 단체나 인물을 그대로 갖다 쓰는데 대중들은 이제 괴리감을 느껴서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8월 15일 집회 아무리 열심히 하시더라도 아무리 많이 모여도 대중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습니다. 더 좀 나아가자면 이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파 시민운동은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5일밖에 안 남아서 방향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앞으로 잘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다시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 새로운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시민운동도 그냥 무조건 태극기 들고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뿔뿔이 근데 그게 방향성이 없으니까 방향성이 없죠. 서로, 그리고 인물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념이 없고 그리고 조금 저희가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뭐 잘못했다 갇혀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이런 모습만 부각이 되니까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시위 집회에 임해야 그렇죠. 한다라는 취지에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건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체계적인 네, 체계적인 시민 필요하죠, 사실. 저항 운동이 시민 단체 활동이 이런 집회가 뭔가 이제 계산되고 정확하게 타겟을 잡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네. 뭐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해요. 그런 계기가 필요하죠. 그게 뭐 대안이 좀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보수우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시민운동을 이렇게 하면 어쩌면 승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한 조세 저항운동이 체계적이지 않아가지고 많이 사그러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할 방법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비판하는 거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그렇죠. 어렵지만 말이죠. 혹시 그러면 티파티 무브먼트라는 소위 티파티 운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혹시?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어떻게 됐냐면, 이제, 미국, 네. 나오네요. 네, 텍스트 인업 올레드인데, 우선은 티파티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네, 미국 독립혁명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됐네요. 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고 해서, 들어봤어요. 네네, 영국 정부의 이제 차하고 설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세금을 올리니까 그 아메리카 식민지 거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보스턴에서 보스턴항에 이제 정박해 있던 배에서 홍차를 잔뜩 꺼내서 그걸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홍차 좋아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아깝기는 하네요. 예. 일종의 네. 저항 행위를 한 거죠. 네, 그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기 T라는 것은 이제 보스턴 차 사건에서 했던 T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세금은 충분히 이미 걷어줬다. 더 걷지 말아야 텍스트 이너프 올레디라는 거에서 그 어원을 또 텍스트 이너프 그렇죠. 미국 독립혁명에 그걸 계승한다. 근데 이걸 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티파티 단체가 나왔냐면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기준으로는 대단히 좌파적인 정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늘린다면서 과도한 세금을 올리고 또 이민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친화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정권이 또. 근데, 예. 생각이 되는군요, 또. 우리 학사님께서 또. 예. 소환이 되는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에 반발해가지고 이제 텍스트 이너프 올레디라고 저기 보시면 파일 오바마를 당장 잘라버려라는 식의 예, 좀 대단히 좀 멋지군요. 어떻게 보면. 좀 네. 지금 뭐 외치는 거랑
타네? 뭐 이런 네. 비슷하네요.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Text Enough Already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적으로 이제 티파티 운동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직이 되는군요. 네네, 그렇죠. 지금도 전국에 크게 6개 조직이 있고 거기에 다 세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세금은 충분히 걷어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회 영역에서 퍼주기 복지를 한답시고 세금을 걷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은 뭐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해서 늘리지 말라. 다 잘라라. 우리가 필요한 건 국방 예산밖에 없다. 많이 잘라라. 세금을 우리 소유권을 다 존중해라. 라는 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정부. 뭐 네, 작은 정부 이념에 극도로 충실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걸 충실히 따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강경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보수주의 세력과도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네요. 네, 교집합이 있는데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왜 그것을 연방정부가 결정하냐 주정부 차원에서 반대하고자 하는 데 있으면 충실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뭔가 네. 그들이 원하는 그 딱 이념이 딱 정리가 되거든요. 예, 대단히 이념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단체가 네. 생기게 된 거고, 그래서 이들의 활동이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고 보자면요. 우선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예. 2010년에 이제 티파티가 2009년인가 1년 후에 한번 티파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보시면요. 예. 공화당이 242석, 하원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민주당은 193석이었는데 이 중 당선된 후보 중에 60명의 하원 의원은 티파티가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이 티파티 계열 운동에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무시할 수가 단체가 없죠. 예. 되어버리는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원래 과반을 그죠, 얻을 과반. 거다라고 했는데 51석이면 과반이긴 하지만 사실 간신히 얻은 거나 마찬가지긴 합니다. 여기서 공화당이 47석을 얻었는데 10명이 티파티 소속입니다. 또 이제 주지사 선거 결과도 이제 29대 20으로 공화당이 승리했는데 여기 중에서는 4명이 이제 주지사를 배출했죠. 와, 1년 만에 이런. 예, 1년 만에 되게 얻었습니다. 시민단체. 네,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했죠. 약간 네. 좀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 이날은 네. 또 참여연대, 저쪽이긴 하지만, 진보 쪽이긴 하지만, 예. 참여연대라는 곳이 자기들의 이념을 정리해서, 네.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많은 또 정치인들을 또 배출하고, 지금 정권에서는 그렇죠. 뭐 예. 너 서울대 갈래, 뭐 연고대 갈래 그러는데, 아니 난 참여연대.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뭐 약간 우리 시민단체가 나가야 방향이 여기서 조금 네. 보이지 않나. 이 참여연대도 사실 대단히 이념적이었습니다. 어떤 인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수 우파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이 상징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의 이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대중들도 인물 중심이네. 왜 이념을 안 내세워라고 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 인물 중심보다는 네네. 정확한 공약이나 뭐 이념 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결국에 그 영향력을 그렇게 쓴다. 네. 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예,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정통 보수니 개혁 보수니라는 논쟁도 사실상 저는 정책적이나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인물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아니면 이 인물은 배격하고 우리가 새 역사를 쓰겠다라고 나가는지요. 인물을 배격하고 찬성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책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통 보수, 개혁 보수 논쟁은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티파티가 지금 미국에도 단순히 반짝 떴다 방식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네. 그건 지금 뭐 그 1년 만에 그 정도 성과였으니까 네.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겠어요. 계속 어마어마하죠. 발전이 됐겠어요, 또. 예,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티파티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정식 회원들이 3,200만 명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명 가까이 되면 거의 지금 10배를 넘어섰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하원에서도 전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하원 조직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무슨 뭐 프리덤 코커스 아니면 리버티 코커스라는 식으로 강경 파벌을 주도합니다. 그렇죠. 2013년에는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예산 그 기한을 넘기면 그냥 연장돼서 그냥 어떻게든 표결하세요라고 하지만 미국은 제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셧다운 됩니다. 필수 인력 빼고는 다 이제 중단이 돼요. 근데 이 공화당의 지금 티파티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바마 시기처럼 퍼주기 동의 못한다. 예산 다시 짜와라. 라고 해서 연방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했습니다.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싫어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보수 이념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자세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3,200만 명이면? 네, 3,000이 대단하죠, 이게. 그죠.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한 5천만 명인데. 어떻게 보면 좀 부럽습니다. 네. 그쵸, 이게 우리 보수도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책, 뭐 보수의 뭐 가치를 분명히 지켜내고 있는 거는 정치인, 뭐 몇몇의 정치인이 아니라. 그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말 많이 했는데 풀뿌리 뭐 이런 거 했는데 정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풀뿌리 보수주의네요. 예, 이제 사실 이현주 전 의원도 이것에 대해 감명을 받아 이제 한국형 티파티가 나야 된다라고 언급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2019년 5월에 조세저항 운동을 시민사회가 펼쳐야 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정치권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 있지만 다만 이제 티파티 운동 같은 경우 인물 중심으로 된 게 아닙니다. 가치 중심으로 모였죠. 그렇죠. 지금도 6개 주지 뭐 티파티 패트리어스 아니면 뭐 프리덤 커커스라는 식으로 있긴 한데 거기 대표는 이제 미국 정치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조직을 알지 거기 있는 인물은 잘 몰라요, 사실. 그래도 그 정도 세력을 갖고 있는 장이면 뭐 자기가 또 자기 정치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러진 않나 보네. 자기 이념에 충실해서 우리는 그냥 뭐 티파티 이념에 충실한 우리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에 좀 치중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 대표가 직접 나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가치만을 충실해서 자기 욕심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2014년에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게 정당인들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천 제도가 좀 우리나라랑 달라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2014년에 대단히 공화당 경선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에릭 켄터 하원 원내대표였는데 사실 이 사람도 한때는 티파티 운동에 동조를 했었습니다. 버지니아 티파티에 가입을 했었어요.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인데. 11선 의원인데 그랬을걸요? 20년 넘게 정치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무래도 원내대표니까 나는 현실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티파티 공리를 저버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이민 정책이나 이민 정책이나 아니면 좀 복지 친화적 예산에 동조를 했으니까 티파티 단체가 대단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화가 많이 났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움직였는데요. 그렇죠. 버지니아 티파티주가 우선 에릭 켄터 원내대표를 제명을 했습니다. 넌 나가라. 원내대표 뭐고 우린 필요 없다. 라고 했고, 공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에릭 켄터 원내대표가 어떻게 됐냐면요. 네, 공천에서 낙천했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가 누구였냐면 데이비드 브레이시트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명의 경제학 교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선 원내대표가 지금 가치 하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한테 낙선했다는데 이것 보고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원내대표면 알아서 길 텐데. 알아서 길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정치 권력에 제대로 줘버려? 너는 원내대표 자격이 네네. 에릭 켄터 원내대표의 사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어지간하게 받았는지 이 에릭 켄터는 이제 낙천하자마자 나 대단히 실망했다. 나 정계 은퇴하겠다. 바로 이렇게 정계에서 도망쳐버립니다. 에릭 켄터 원내대표가요. 그죠. 지지 세력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확실하게 망신 중에 망신이죠. 기존 정치권 입장에서는. 아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시민 운동의 방향이 조금씩 감이 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티파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다시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직관적인 이념입니다. 티파티 정치인들 구호를 보시면요, 이제 론폴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전직 이제 2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정도로 이제 공화당 그리고 티파티의 대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에 수많은 티파티 지지 세력들을 끌고 모으면서 시종일관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세금은 강탈행위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서는 대단히 반전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전쟁은 대량 학살 행위다라고 하는 걸 봐서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재앙이겠지만 그죠. 한반도에 남아 있는 우리 미군들을 우리 청년들을 다 빼서 우리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대단히 그분의 철학적인 가치 같은 건 이해하기 어려웠어도 아 그래 세금 그래 깎아야지 그리고 아 우리 젊은이들 다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야지라는 거에 대단히 많이 동조를 했었어요. 지금 조세저항운동의 지금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나라가 네 거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구는데 대단히 이거는 바람직한 좀 서툴지만 방향성은 잡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 참. 그렇죠. 무슨 지금 보수가 무슨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같은 것도 좋긴 합니다. 그게 핵심 가치기도 하고요. 좋아요. 좋은데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시장경제가 뭐냐, 뭔가 되게 심오한 가치처럼 그렇죠. 보이잖아요. 어려워요. 와닿지도 않고. 그렇죠. 대중들한테 풀어서 그러니까 이 용어만으로 해결되지가 않고 풀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죠. 대단히 이제 대중들한테는 접근성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강요하고 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막 이런 부가적인 작업이 들어가면 안 되고 네네. 나왔을 때 캐치프레이즈라는 거는 그냥 정리가 느낌이 딱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렇죠. 세금은 강탈행위다. 딱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사실 좀 이렇게 재정적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저는 대단히 드물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만약에 티파티 운동을 지지를 표하는 정치인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마치 뭐 이현주 지금 전 의원이 아니면 김무성 전 대표처럼요. 그러면 최소한 직관적인 언어로 대중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파티 운동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제 사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 티파티 운동에 동조를 했었는데 이 사람 2008년 부통령 후보였어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티파티는 성공한 단체라고 보는데 첫 번째 이제 직관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럼 이 캐치프레이즈에 이끌린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제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이 티파티 단체가 이제 지역 네트워크를 대단히 잘 활용한 게 있습니다. 현재도 무슨 데이팅 어플 같은 게 이제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되게 유사한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그럼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버지니아주에 있으면, 그럼 버지니아주에 있는 무슨 마이클 씨는 이 사람도 티파티에 관심이 있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지역 네트워크를 엮어줬어요. 대단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취미 활동도 하고 이제 체육 활동도 하고 테니스도 같이 치고 골프도 치러 나가고 이제. 그럼 커뮤니티 활동을 직접 그렇죠. 한다고요, 오프라인에서? 예, 이 사람들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뭉쳤어요, 사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김어준의 지하벙커를 혹시 김어준이 그 지하벙커라고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저도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근데 그게 그 지하벙커를 보시고 거기서 뭘 했냐면요. 당연히 자신들의 좌익 이념을 설파하는 장소였죠, 거기. 그죠. 하지만 거기를 이제 문화시설처럼 만들었어요. 문화시설처럼 거기 가면 저 카페에서 연인들이 데이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영감을 받는 게 사실 라운지 리버티라는 박결 전 대표가 만든 건데 사실 이분이 그 정치 활동하시면서 이게 중단을 했는데 한국형 티파티를 만든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 저도 라운지 리버티 이제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음주를 하러 가봤는데 예, 거기서 이제 칵테일도 팔고 그런 식으로 대단히 접근성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선례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저도 라운지 리버티 가서 양주를 먹었던 기억이.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말이죠.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럼 우파 이념이 좋은 것이구나. 연인들하고도 올 수 있는 좋은 장소네? 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관적 이념에 이끌려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더 심화 단계가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티파티는 작은 정부를 내세웁니다. 그죠. 이 작은 정부 이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개인이 뭘 하든지 국가는 내버려야 된다는 자유방임주의 철학에 근거했어요. 그럼 이 자유방임주의를 외친 철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사실 이런 애덤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다는 식의 뉴스레터도 전달하고 무슨 하이에크는 이런 책을 썼는데 한번 볼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티파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직관적 구호에 혹해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치 이념 단체가 딱딱한 데가 아니구나를 됐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음을 열고 세 번째로 이제 이념적 전사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념에 대한 네, 자연적인 주입까지 확, 다 이루어진 거죠. 이 티파티 전사들이 말이죠. 이제 앞서 8월 10일 이거를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단체가 이렇게 어떻게 모였는지 대단하죠 이게. 회비는 얼마입니까? 회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저도 이제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 회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sign up for 무슨 $5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 정확한 회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아가야 될 점은 많지요. 뭐 하여튼 요런 계기가 좀 있는데 우리도 이제 요런 모델을 잘 개발을 해서 우리 걸로 좀 이렇게 요대로 그대로 도입하기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그쵸. 한국에는 그쵸. 근데 이제 저희에 맞게끔 이런 티파티 운동이 대한민국에서도 좀 일어나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게 분명히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대안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우 상속세가 65%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중소기업이 가업을 못 물려받는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이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허위 정보를 좀 뿌리셨는데 네, 맞습니다. 장마 막바지입니다, 이번 주가. 그렇죠.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를 이어서 한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거에 동조할 수도 있겠죠. 무슨 상속세를 좀 깎아달라, 상속세를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요. 없애는 게 맞지 않나요, 솔직히? 없애는 게 맞죠. 없애는 게 맞아요, 사실. 사람 죽었을 때 거두는 세금이랑 다름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티파티, 뭐 이거를 그러면 좀 도입하는 데는 뭐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조세저항 운동처럼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게 조세 저항 운동도 왜 일어났겠습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세라고 해가지고 뭐 부자 증세에 대한 사회적인 용어까지 정립될 정도로 부자 증세를 해야 되냐 아니냐 아니다 내 재산권을 확보하는 게 먼저다 해서 대단히 사회적 이념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부자들한테 세금 걷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자신들한테 이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징벌적인 세금을 물리니까 이제 정부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도 뭔가 맞서 싸워야겠구나라고 결국 사회적으로 불만을 품은 걸 다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의 이념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그럼 당신들의 불만은 사실 우리 단체의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 뜻을 함께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불만을 스스로 표출을 하고 시민단체에서 좀 이념 공부를 투철하게 해서 이제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조재현 군이 조만간 이런 거 하나 결성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학생인 입장에서 뭐 좀 할 수 있는 게 한계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8월 15일에 이게 모이는 것도 좋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체계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나라가 잘못됐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일어나셨을 텐데 그 얘기가 너희는 진짜 늙은이들을 집회권하고 외면당하는 만큼 진짜 절망적인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집회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좀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티파티 같은 거 보면 세금 많이 걷어가지 말 우린 더 잘 먹고 잘 사고 싶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민생 중심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념적이죠.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일단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정치인들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뜰히 살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먼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점점 그 사고의 변화를 좀 갖고 계시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그 권력이라는 건 없고 거기에 대해 반발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요. 또. 네, 하여튼 오늘 그래서 조세 저항 운동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효과적으로 좀 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민운동 어떤 시민운동의 방향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셨겠죠?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사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은 더 커져갈 건데 이걸 대중들이 어떻게 운동에 동참하게 되나 이걸 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끌어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비가 또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예, 아유, 저 여기 스튜디오 올 때만 해도 비가 안 왔었는데, 안 왔는데. 또 이렇게 또 오네. 아, 집에 오전에 어떻게 가죠? 뭐 그냥 밤새 방송할까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유,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